자, 반갑습니다. 사회윤리 이번 네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현대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양윤리의 접근에 대해서, 서양윤리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역시나 영상을 안 보고 오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고, 보고 오셨다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책의 뒤쪽부터 시작하죠. 29쪽입니다. 29쪽 보시면 쟁점 탐구 논술 속으로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세 학자가 소개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 가는 벤담, 나는 칸트, 다는 아리스토텔레스죠. 그죠? 각각 우리가 부르는 윤리가 있죠. 그죠? 벤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리주의라고 그러죠. 공리주의. 공리주의입니다. 그 다음, 뭐 당연히 칸트야? 칸트주의죠. 혹은 의무윤리. 이런 말할 수 있겠죠. 의무윤리. 자, 이런 공리주의와 칸트주의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예, 원칙주의라 묶을 수 있고, 이런 원칙주의와 대변되는 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죠. 그죠? 다른 덕윤리학자가 아니고 바로 원전에 속하는, 원조에 속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학자를 소개하고 수진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진인에 반해 식사 시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공리주의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죠, 그죠? 또 이제 공리주의라는 말 자체는 그 일본에서 번역을 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원래 그 언어적 느낌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 영어로 말한다면 utilitarianism, 영어가 잘 안 써집니다. 역시 한글도 더러운데 보이시죠? 더러워 못 알아듣겠죠. 영어는 더 더럽겠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솔직히 이게 이 디지털 펜이라는 것이 뭐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제 필기구와 같을 수는 없겠죠. 같게 쓰는 사람도 있죠. 예. 비판 변명 죄송합니다.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날 쓰고 가라.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실미도에서 나온 장면이죠. 실미도. 실미도에서 안성기 아저씨랑 설경구 아저씨 그죠? 내용이 그거죠, 그죠? 북파 공작원 내용인데 설경구 아저씨 말하죠. 비겁한 자, 아무튼 유틸리티란 말은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뭔가 좀 유용하고 효율성 높고 뭔가 사용성이 좋은, 효능성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유틸리티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처럼 요 유틸리티란 말 자체는 굉장히 유용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용한 혹은 유용성이라는 뜻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유용성을 어떻게 하냐? 터리언이즘, 이 딜터리, 아리, 유틸리티에다가 아리아니즘 이렇게 붙었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땡땡 지상주의, 땡땡 지상주의. 무언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지상주의랍니다. 무언가를 최고의 지상주의. 그래서 우리가 뭐 웹툰도 있죠,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는 터리언이즘이라는 표현 안 쓰죠. 루키즘이라는 표현 쓰죠. 루키즘. 룩. 보이는 것만 중시한다는 게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많이 좀 다른데 영어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상주의 이러면은 그것만 최고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유틸리타리언이즘 이렇게 하면은 공리주의라는 이름보다는 뭐가 더 어울리냐면 효용지상주의 혹은 요용지상주의, 유용지상주의란 말이 더 어울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이익이 생기고 어떻게든 효율이 높아지는 걸 중시하는 게 바로 효용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본 적 있었나요? 아무튼 책의 내용 보시면 나오겠지만, 야, 수진이 보고 빨리 밥 먹자.
이리 와라고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벌어집니다. 그죠? 자, 이런 이 공리주의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칸트의 의무주의죠. 의무주의. 그래서 의무주의 하면 떠오르는 게 도덕원칙, 도덕법칙.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되냐? 도덕법칙에 따를 때만이 도덕적 행동이다. 라는 법칙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아마 보고 오셨다면 얘기가 될 겁니다. 그 유명한 마이클 샌더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에서 자주 등장했던 것이 바로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트롤리. 영상에 소개했듯이 그 석탄 같은 거 나르는 기차입니다. 그거 이 딜레마인데 그거죠. 브레이크 왕 났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5명 죽이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1명만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걸 좀 더 변화시켜서 5명을 죽이고 죽일래? 아니면 네가 죽을래? 이런 식의 딜레마를 제시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행동은 5대1이죠. 5대1. 5명 죽을래? 1명 죽을래라고 한다면 5명보다는 1명이 죽는 게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하다고. 저렴. 가성비 이런 말 하죠. 가성비. 그런 말처럼 이 효용지상주의란 말이 딱 맞죠. 여기서 가성비. 효용성이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만 죽여야 된다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트롤리 딜레마에서의 공리주의 입장이죠. 반면에 칸트주의에서는 이 사람의 생명을 5명이든 1명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죠. 사람의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중시하고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 그렇게 해서 실제 뭐 칸트주의가 꼭 답안을 내려주진 않지만 5명을 죽이는 것을 1명만 죽이는 것이 좋다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의 독리주의적 칸트주의적 대입을 보여주는 게 바로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마이클 샌더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보면 이런 트롤리 딜레마는 다양한 형태의 배경들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겠죠, 그죠? 자, 정리하고. 자, 이런 공리주의 칸트주의도 대변되겠지만, 이런 공리주의 칸트주의를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원칙주의라는 겁니다. 원칙주의. 공리주의는 효용지상주의적 원칙, 그러니까 효용성의 원리라고 하죠. 효용성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고, 칸트는 이 도덕법칙을 중시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결국 법칙 혹은 원칙이라는 정해진 하나의 원리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해진 하나의 원리. 그래서 그 박아놓은 원리를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덕윤리에서는 그런 원칙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원칙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적인 조건들을 잘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중용이라는 얘기를 하죠. 중용. 들어봤습니까? 중용. 그래서 이 상황에 시적절하게 행동하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원칙은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배워놓을 내용은 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특징, 칸트주의 특징, 그 다음 덕윤리의 특징, 추가적으로 하나 더 뭐냐면 도덕과학적 접근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의무주의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의문론적 접근에는 칸트 윤리도 속하지만 자연법 윤리도 속합니다. 자연법 윤리는 대표적인 게 작년에 배웠었죠. 스토아 학파와 또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신학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죠. 자, 이 사람들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은 자연법이 곧 자연적 질서와 곧 윤리적 질서다. 즉 자연 법칙과 윤리 법칙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연 법칙이고 도덕 법칙이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어떠한 자연적 질서, 즉 운명이 주어지는가가 핵심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실제 그럼 인간에게서 자유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로 자연적 질서, 자연법 법칙에서는, 자연법 윤리에서는 그래서
자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자유보다는 자유는 떨어뜨린 대신 자연적 질서를 순응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의 이런 내용을 얘기하게 되죠. 근데 칸트 윤리는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연법칙과 윤리법칙을 분리시켰다는 거죠. 이전까지 자연법칙 equal 도법칙이었는데 equal 도법칙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별개의 것이다. 철저하게 윤리법칙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자율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와 달리 자유를 중시하고 있죠. 그죠? 비록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자연법칙입니다. 자연법칙으로 본다면 만윤리 법칙 같은 게 있겠죠. 만윤리 법칙. 질량을 가진 모든 존재는 힘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중심으로 외부의 힘을 빨아들입니다. 이게 땡깁니다. 땡기는 인력, 땡기는 힘이죠. 인력사무소랑 다릅니다. 여러분 인력사무소 나가봤어요? 나중에 졸업하고 대학 갔다가 용돈 부족하면 하루 정도 이제 몸으로 일하게 되는데 멋집니다. 한 번씩 해볼 만한 하죠, 그죠? 여러분들 겪어볼 만합니다. 어떤 인력 땡겨 힘 생긴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 이건 자연법칙입니다. 근데 이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내가 지금 친구에게 거짓말을 할까 말아야 될까가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법칙상의 특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죠?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법칙과 내가 지금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의 법칙은 전혀 다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어요.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둘의 법칙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거짓말의 영역은 인간만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도덕법칙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죠? 도덕법칙. 도덕법칙은 작년에 두 개 배웠었죠. 그죠? 보편성의 법칙과 인격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의 내용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 다음 공리주의적 접근 아까 얘기했었죠. 유틸리터리언이즘. 유틸리터리언이즘. 효용지상주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효용성의 원리를 중시하고 있다. 즉 효용 극대화의 원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최대다 최대 행복. 즉 만약 비용이 있고 이익이 있다면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죠?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이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좋다는 거죠. 만약 그래서 수진이가 새치기를 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수진이가 새치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고 손해보는 게 없다면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가 한 명 있다. 공직자가. 자, 이 공직자가 지금 보니까 나라 돈을 국민세금으로 만든 나라 돈을 자기 통장에 잠깐 넣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통장에 잠깐 넣는 한 이틀 하루 정도만 딱 넣어. 하루만 딱 넣는데 이걸 뭐 하냐면 이걸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죠. 이런 일 진짜 없지만 일단 칩시다. 주식을 했는데 얘는 그래서 주식 이날 상한가를 쳐가지고 말이 없다. 주식이 엄청 뛰어가지고 딱 하루 만에 2배로 뛰었다 칩시다. 자 그렇게 하루 만에 2배로 뛴 다음에 다시 통장에 넣는 거죠. 통장에 돈을 다시 나랏돈에 다시 넣는다 칩시다. 자 생각해보세요. 자 나랏돈 어차피 이 돈은 쓸 돈인데 지금 당장 오늘은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잠깐 내 통장에 넣었다가 빼면 나는 돈을 벌고 나랏돈 그대로입니다. 자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다만 나에겐 이익입니다. 자 이건 과연 비도덕적 행위일까요? 자 공리주의는 그런 게 허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허용될 수도 있다는 거. 당연히 이게 좀 밀고 나간다면 당연히 막 무조건 이게 되진 않겠지만 공리주의 내에서도 하지만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하얀 거짓말 같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뭐 칸트주의에서 많이 비교된 부분은 하얀 거짓말인데 실제 하얀 거짓말을 잘하면 아무도 그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진실은 전혀 모른 채 편하게 모두가 편해질 수 있어요. 거짓말을 들은 사람은 굳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말한 사람도 당연히 양심이 조금 찍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서 행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두에게 행복한데 굳이 꼭 진실이 중요할까요? 자, 이런 게 바로 공리주의 접근이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약간 어찌 본다면 가진 문제점 자체가 뭐입니까? 비직관성, 역직관성이 문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도덕적 상식과 배치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여기까지 하고 벤담하면 당연히 양적 공리주의, 미라면 질적 공리주의죠.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덕윤리적 접근. 아까 얘기했던 나레슬레스 기반의 윤리죠. 실천력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행위자의 유독한 품성을 중시하고 있어. 유독한 품성을 중시하고 있고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행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품성이 좋으냐 나쁘냐가 핵심인 그런 윤리학입니다. 왜 실천력을 강조하는지 알겠죠, 그죠? 기존의 원칙주의 윤리들, 아까 얘기했던 공리주의라든가 칸트주의는 실제 도덕적인 딜레마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어야지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도덕적인 현실은 딜레마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정말 뭐 양갈래 길이 너무나 다 도덕적이 힘들기 때문에 막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단지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친구를 괴롭히지 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단지 재미를 위해서 그걸 지키지 않는 그런 실천력 부재 혹은 품성 혹은 인성의 문제가 더 큰 거죠. 인성차. 인성의 문제죠. 인성 문제. 인성.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성의 중요성을 늘 알고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타고난 인성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덕일 접근이 되겠죠. 자, 책 28쪽 보면 이제 기존에 없던 게 새로 나온 게 도덕과학적 접근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윤리학 자체가 이제 다른 학문과의 다양한 이 결합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학과의 결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나오는 게 뇌과학이죠, 뇌과학. 뇌과학과 결합된 것이 신경윤리학입니다. 그래서 뇌세포 혹은 뇌의 어떤 신경작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도덕적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분석을 하는 걸 뇌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진화윤리학, 진화론 기반이에요. 진화론도 알고 생물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이 도덕이 왜 등장이 됐냐 진화의 결과물이다 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한다. 자, 역시나 과제는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정점 탐구 논술 속으로 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 한번 학습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공리주의, 칸트주의, 덕윤리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의 내용과 그 이유, 어떻게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조금 길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서양윤리라는 것이 내용이 많습니다. 뭐 작년에 우리가 배웠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꼭 다 알 줄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생애윤리는 그렇게 많은 이론 윤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면서 배우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